174페이지 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 어디 가셨나? 안 들어오셨나? 아, 글로 계셔. 아, 난 안 계신 줄 알고 글로 가셨는데. 예, 저는 또 안 들어오셨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다 이게 시야에 다 들어오거든요. 제가 누가 계신지 안 계신지 다 알아요. 자, 우리 투자론 해보죠. 어렵죠. 자, 우리 어려울 때는 항상 뜻을 항상 기억을 잘 하시면 돼요. 뜻을 기억을 하면 그때부터는 줄줄줄 우리가 꼬리 물듯이 기억이 살살살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을 공부할 때는 그 용어의 뜻을 기억하려고 그러세요. 조금 전에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했잖아요. 유입의 경가와 유출의 경가를 비교한다. 이걸 딱 기억해 놓으면 유입하고 유출을 비교한다고? 맞다 기억이 나네. 이 두 개 뺄 때 순현가라 그랬고 나누면 수익성 지수고 같게 만들면 이런 생각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실마리가 있었네. 실마리가. 그래서 그 뜻이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그 뜻을 기억하면 나머지가 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공부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 이제 어림셈법 하겠습니다. 자, 어림셈법은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입니까? 고려하지 않은 방법입니까? 고려하지 않은 방법이에요. 일단 이거부터 기억해야 돼요. 비할인 기법이에요. 우리 시험 어려운 거 안 물어봐요. 어림셈법은 시간 가치 고려 안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 비할인이라 그럽니다. 자, 이 어림셈법은 크게 둘로 나눠요. 성수법과 수익률법. 여기 크게 둘로 나눈다고. 그러면 성수법과 수익률법도 시간같이 고려한 겁니까? 고려하지 않은 겁니까? 고려하지 않은 거죠. 왜? 성수법, 수익률법이 무슨 법이니까? 어림셈법이니까. 쟤들도 시간 가치를 고려 안 한 거예요. 자, 우리 책에 보면요. 표가 하나 나와요. 거기 성수법, 수익률법, 그래, 표가 하나 나오죠. 이 표는요, 또 죄송한데, 암기. 이 표 암기해야 돼요. 그 표 자체를 외우셔야 돼요. 어림셈법 중요하거든요. 어림셈법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뭘 물어보냐면, 이 표를 물어봐요.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 표를 한번 적어 볼게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과 같은 저도 수험생이라고 생각해 보면요. 제가 지금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거 외워야 된단 말이에요. 응? 나도 지금 외워야 돼? 그럼 어떻게 외울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으면 성수법에 뭐가 있는지부터 한번 적어 보겠어요. 이걸 적어 봐야 돼요, 항상. 눈으로 공부하면 안 됩니다. 적어 봐야 됩니다. 많이 적고 적게 적고는 본인의 능력입니다. 그때부터는. 나는 2번 적고도 알겠더라는 사람은 2번 적으면 되고요. 난 2번 적어서는 모르겠더라는 사람은 10번 적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건 사람마다 달라. 하지만 기본적으로 적어봐야 된다는 것은 공통이야. 안 적고는 할 수 없어요. 안 적고 하는 방법 없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그제 합격장에도 갔다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영희 씨란 분이 계신데 그분은 그 재작년에 공부를 8월 달에 시작해가지고 1차 집중반에서 제 수업을 듣고 7월 달인가 8월 달에 학원에 와가지고 그해 1차 합격했습니다. 3개월 만에 1차 합격하고 올해 이제 2차 합격했죠. 그래서 그분이 제 말을 좀 잘 듣는 편이에요. 좀 많이 잘 듣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합격자 모임이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옆에 와가지고는 고맙다고 인사하면서 사진을 하나 보여줘서 사진. 자기 손 사진이었어요. 자기 손을 자기가 찍었다고요. 데일밴드를 온 손에 다 감아놨어요. 왜 감아놨을까요? 많이 써가지고. 합격해서 왔겠지. 엄청난 고득점을 합격했어요. 그럼 직장인이거든요. 나이가 50이 넘었어요. 그분도. 격리하시는 분인데 나이 50 넘어서 외우기가 쉽지 않죠. 그죠? 2차 가면 어떻게 외울 게 많거든요. 많이 써본 거예요.
선생님이 많이 쓰라 그래. 내가 많이 적어보라 그래. 그러니까 막 달달달 이렇게 적으라는 얘기는 아니었는데 자기는 그걸 그렇게 받아들였나 봐. 많이 적어봤대. 많이 적으면 당연히 좋아지죠. 손이 아파서 그렇지. 손이 견디지를 못하죠. 그래가지고 합격은 당했어요. 그래서 제 말 많이 적으라는 이게 손이 문드러질 정도 적으라는 뜻이 아니고 일단 적어봐야 됩니다. 수험생은.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과 공부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요. 보면 알 수 있어요. 편안하게 공부하는 사람 합격하기 힘들어요. 저희가 강의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 보잖아요. 이렇게. 제가 얘기는 안 합니다. 대놓고. 그분도 기분 나쁠 수 있기 때문에. 감이 옵니다. 아, 저건 올해 좀 힘들겠다. 첫날 판단되는 경우도 있어요. 딱 강의 첫날 딱 들어가가지고요. 합격할 사람들은 보여요. 떨어질 사람들은 잘 안 보일 수 있어. 하지만 합격의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있어요. 아, 저분 올해 합격하겠구나.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공감합니다. 한두 번 딱 보면 저분 올해 합격할 수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잘 못하잖아. 그럼 막 뭐라 합니다, 제가. 합격할 사람이 너 왜 그래? 딱 뭐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라 해요, 제가. 쉬는 시간에 뭐라 하든지, 수업 시간에 대놓고 뭐라 할 때도 있어. 정신 차리라고. 미워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지금 합격의 길로 가고 있는데 이상한 길 타고 있어, 지금. 빨리 정신 차려, 이 얘기예요. 그거는 제가 아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적어봐야 됩니다. 적어봐야 돼. 자, 그럼 저 같으면 성수법을 공부하면 성수를 한번 적어보겠어요. 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총소득 성수. 총소득 성수. 순소득 성수. 세전연금 수지 성수. 세후연금 수지 성수. 일단 이 얘기를 적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어 자체가 낯설거든요.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용어 자체가 낯선 거야. 자, 적었죠? 적고 나서는요, 한번 딱 보는 거예요. 아, 총소득 성수, 이런 애들이 있구나. 눈에 익히는 거야, 이제. 눈으로 익히는 거야. 이런 것들이 있구나. 무슨 말 알겠습니까? 자, 그럼 보다 보면 있잖아요. 또 느낌이 오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느낌이 오냐면, 영업수지 저번에 공부할 때, 영업수지, 가능총소득이 있었고, 순영업소득이 그 밑에 나왔었고, 세전연금수지가 있었고, 맨 마지막에 세후연금수지가 있었거든요. 야, 그 흐름하고 비슷한데? 그걸 알 수 있어요. 영업수지를 공부를 한 사람은 바로 눈에 들어와요. 그렇단 말이야. 순서대로 쫙 이렇게 나오고 있죠. 맞아요? 자, 그리고 보니까 얘들은 다 분수구나. 다 분수 모양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책을 보니까 지금. 맞습니까? 자, 총소득 성수 한번 봐봐요. 총소득 성수를 보니까 분모가 뭐예요? 총소득이네. 순소득 성수는 분모가 뭐예요? 순영업소득이네. 세전연금수지 성수는 분모가 뭐예요? 세전연금수지네. 세후연금수지 성수는 안 봐도 분모가 뭔지 알겠다. 세후연금수지네. 맞아? 야, 이거 별거 없네, 이거. 뭐 외우라고 해서 겁을 잔뜩 먹었더니 별거 없잖아. 성수 앞에 게 전부 다 분모네. 살궁리가 찾았다, 지금. 살궁리가 나왔어. 자, 그럼 이제 우리 시험은요, 이 글자는 주거든요. 총소득 성수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외울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럼 총소득 성수 그러면 성수 앞에 이 글자가 뭐로 가더라? 분모로 오는구나. 아, 분모가 총소득이네, 그러면. 분모가 총소득이에요. 그럼 얘는 분모가 뭘까요? 순소득. 순소득이 순영업소득이거든. 순영업소득. 얘는요, 세전연금수지. 얘는요, 세후연금수지. 그렇지. 야, 이거 뭐 별거 없네. 뭐 외우라길래 겁을 먹었더니 뭐 보니까 하나도 어려운 거구나. 맞습니까? 그럼 이제 분자만 해결하면 되네. 분자. 이건 제가 나중에 이제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지. 지금 그냥 외우세요. 이 두 개는 총투자액이고요. 밑에 두 개는 지분투자액이에요. 위에 두 개는 뭐라고요? 총투자액. 총이니까 총이야. 얘도 총투자액. 밑에 두 개는 지분투자액.
지분 투자액이 뭐냐면 내 돈이야, 내 돈. 지분 투자액은 내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제가 나중에 1, 2월 달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이대로 그냥 기억해 버리세요.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지. 그럼 시험 어떻게 물어보냐? 세전연금 수지 성수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세전연금 수지 성수는 뭐라고 얘기할래요? 지분 투자액을 세전연금 수지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아까 잃는 법 중요하다고 그랬지, 제가. 분수 잃는 거. 지분 투자액을 분자를 분모로 나눈 값. 이렇게 시험에 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제가 아까 A분의 B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거 모르면 안 된다니까. 또는 세전연금 수지에 대한 지분 투자액이다. 이렇게 낸다, 이 말이에요. 시험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다음 수익률법인데, 수익률법은 성수법과 역수 관계에 있어요. 역수. 역수가 뭐냐면 뒤집는 거예요. 뒤집는 거, 뒤집는 거, 뒤집는 거. 뒤집는 거라고요. 자, 그럼 보세요. 그럼 수익률법도 4개가 나오겠죠? 4개가 나와요. 그럼 여기도 뭐 분수가 이렇게 나오겠네요. 분수가 나오겠죠? 그럼 이거는 쉬워요, 어려워요, 여기는요? 쉽죠? 이거 뒤집으면 되잖아. 뒤집으면 되지. 그러면 수익률법에서는 뭐가 포인트야? 이름이 포인트야. 이름을 알아야 돼. 얘는 알 수 있어. 왜? 이걸 외우면 저절로 알 수 있어. 여기서는 뭐가 포인트다? 이름. 총소득 성수를 뒤집은 역수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총자산 회전율이라 불러요. 총자산 회전율 이렇게 불러요. 순소득 성수의 역수를 뭐라 부르냐면 종합자본 환원율 이렇게 불러요. 종합은 생략하고 자본 환원율 그래도 괜찮아요. 세전연금 수지 성수의 역수를 지분 배당률 이렇게 불러요. 또는 지분 환원율 이렇게도 불러요. 같은 말이에요. 자, 어려운 게 아니고요. 외우기가 싫은 거예요, 사실은요. 외우면 돼요. 세후연금 수지성수 역수는 뭐라고요? 세후수익률 이렇게 불러요. 이건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요. 딴 게 없어요. 외울 때 팁은 있을 수 있겠지만 외워야 된다는 거는 외워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교탁이라 부르죠. 이걸 왜 교탁이라 불러요? 이해하려고 그러면 안 돼. 그냥 우리가 약속을 교탁이라 부르기로 약속했어. 이거 분필이죠. 왜 분필이라 그래요? 그렇게 부르기로 우리가 약속한 거예요. 이해시켜 주세요. 이해 못 시켜요. 이걸 왜 분필이라 불러야 되는지 이해시켜 주세요. 이해 어떻게 시켜줘, 이거를? 그게 분필인데. 그죠? 그리고 공부를 할 때는 이해할 게 있고요. 외워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외워야 될 걸 이해시켜 달래. 이해해야 될 걸 외우고 앉아있네. 그 공부를 거꾸로 하고 있지. 그러니까 힘들어요. 이러는 거예요. 외울 게 있고 이해할 게 따로 있다. 얘들은 외워버려야 돼요. 그죠? 그럼 이런 거 어려워요 하는 사람은 저는 그게 어떻게 들리느냐. 외우기 싫어요. 이렇게 들려요. 외우기 싫어요. 이걸 좀 이해해달라고 그러면 이해시킬 방법. 제가 조금 전에 외우기 쉬운 팁은 알려드리죠. 이렇게. 그죠? 이거는 분모로 간다. 쉽게 외우는 방법은 제가 알려드릴 수 있지만 이걸 왜 이렇게 풀어야 됩니까는 우리가 이해시키는 개념이 아니다. 이거 외워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거는요, 쉬운 거예요. 외우면 돼요, 그냥. 외우면 돼요. 진짜 어려운 거는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해를 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해가 안 돼. 그건 어려운 거야. 그럼 그거는 억지로 외워야 돼. 제가 아까 그랬지, 내부 수익률은 이해시키려면 힘들다. 그래서 이런 건 어쩔 수 없이 외워버리라 그러잖아요, 제가. 그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 이거는 꼭 외워야 될 부분인데 안 외우고 시험장에 가잖아. 그럼 점수 안 나와. 이거는 외워야 돼. 무슨 말일까? 이건 손이 좀 고생해야 돼. 자꾸 써보면서 외울 수밖에 없어요. 아니 말을 자꾸 하든지. 쉬운 거다 어려운 거다. 쉬운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 1억 벌 수 있다 그러면 쉽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 근데 열심히 일해도 1억을 못 버니까 문제인 거예요. 아침 새벽 6시부터 나와가지고 건설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뼈 빠지게 일해도 1억을 못 모으죠.
맞아요? 우리가 그래서 열심히 하면 된다.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아,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아주 쉬운 거지. 그런데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더 많더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근데 얘는 외우면 된다 이 말이에요. 외우면. 자, 그러면 요 뒤에 거는 이 거꾸로 하면 되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제가 지금 요 이름들하고 얘를 일단 기억해야 되고요. 이것들의 역수를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역수한 다음에 요거는 저절로 알 수 있겠다. 어찌됐든 이거는 외워야 된다. 자, 그 다음 이 수익률법, 이 수익률법이라는 게 수익률이거든. 이게 다 수익률이에요. 그럼 수익률은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큰 게 좋죠. 수익률은 클수록 좋아요. 근데 성수는 역수 아닙니까? 그럼 성수는 큰 게 좋다, 작은 게 좋다? 작은 게 좋겠죠. 그럼 책 한번 봐보세요. 자, 어림셈법. 그 표 외우라 그랬습니다. 자, 표에 보면 거기 순소득 성수 한번 봐보세요. 순소득 성수 밑에 자본 회수 기간이라고 적혀 있나요? 그 줄 치세요. 줄 치고 별표하세요. 순소득 성수를 자본 회수 기간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면 순소득 성수가 커진다는 말은 자본 회수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겠죠. 순소득 성수가 작다는 얘기는 자본 회수 기간이 짧다, 오래 안 걸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순소득 성수하고 자본 회수 기간은 같은 뜻이다. 그러면 순소득 성수가 5, 그러면 자본 회수 기간도 5년이란 뜻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자, 그 위에 보니까 어림셈법 줄칩니다.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비할인 기법 줄치고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둘째 줄에 성수는 작을수록 유리 보이세요? 줄치고요. 수익률은 클수록 유리. 맨 끝에 보니까 수익률은 클수록 유리라고 돼 있네. 그런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림셈법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성수법과 수익률 이거 외워야 된다. 4월 달까지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비할인 기법 중에 비율 분석법이라고 있습니다. 비율 분석법. 비율 분석법. 자, 비율 분석법 시간같이 고려한 겁니까? 고려하지 않는 겁니까? 시간같이 고려하지 않는 거죠, 이것도 비할인 기법이에요. 시간같이 고려 안 해요. 그럼 비율 분석법은 이름부터가 비율 분석법이야. 여러 가지 비율을 가지고 투자 여부를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지금 투자 분석 기법 하고 있습니다. 투자 분석 기법 중에서 비할인 기법 하고 있는 거예요. 성수법과 수익률법 보세요. 자, 건물이 두 개가 있어. 건물이 두 개가 있는데 이 건물은 순소득 성수가 5, 이 건물은 순소득 성수가 3이야. 어떤 거 투자해야 될까? 3. 그렇지. 성수가 작은 거 투자한다는 뜻이에요. 그거 공부하는 거야. 수익률은 큰 거 투자하고 성수는 작은 거 투자하고 이거 공부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럼 비율 분석법도 투자 여부를 결정할 때 여러 가지 비율을 이용해 가지고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율 분석법에는 많은 비율들이 나옵니다. 비율의 종류가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3개는 꼭 알아야 돼요. 3개. 오늘 3개 공부할 거예요. 첫 번째는 대부 비율. 두 번째는 부채 비율. 세 번째가 부채 감당률. 이 3개는 꼭 알고 우리가 시험장 가야 됩니다. 시험에서 단골입니다. 자, 그럼 이 3개 비율을 하기 전에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이 건물이 하나 있어요. 건물이 하나 있는데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이 건물의 가치가 10억이야, 10억. 이 건물이 10억짜리라고요? 그냥 이 건물을 살려고 그래요. 근데 살려고 하는데
내 돈이 4억밖에 없어요. 내 돈이 4억밖에 없다고. 내 돈을 우리는 자본이라고 불러요. 내 돈을 뭐라 부른다고요? 자본. 이거를 자기 자본이라 그래도 되고요. 지분 투자액이라 그래도 괜찮아요.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 개론은 같은 말인데도 다르게 표현하는 게 많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본이라는 말이나 자기 자본이라는 말이나 지분 투자액이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내 돈이에요, 내 돈. 내 돈이 지금 4억밖에 없어요. 그럼 4억 가지고는 이 건물 살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은행 가서 뭐 대출을 받든지 남한테 돈을 빌리든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남의 돈을 부채라 그러는 거예요. 부채. 그럼 부채가 남의 돈 6억 빌렸다고요? 그래서 건물 샀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부채는 자기 자본일까요? 타인 자본일까요? 타인 자본이죠. 이런 거를 저당 투자액 이렇게도 불러요. 응? 같은 말이에요. 저당이 뭐예요? 돈 빌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케이? 다 같은 말이다. 같은 말. 자, 그럼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건물이 10억짜리 건물인데 이 건물을 사기 위해서 내 돈이 4억이 들어가 있고 남의 돈 부채가 6억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대부 비율은 뭐냐면 대부 비율은 이 전체 부동산 가치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이게 대부 비율이에요. 대부 비율은 전체 부동산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을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 가치가 얼마였어요? 10억이었죠? 근데 부채가 얼마였어요? 6억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6 나누기 10 하면 되겠죠? A분의 B는 B 나누기 A라 그랬잖아. 6 나누기 10 얼마입니까? 0.6이 되겠죠? 대부 비율은 0.6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비율이라고 그러면 퍼센트를 의미하거든? 퍼센트를 나타낼 때는 분수에다 곱하기 100 하면 돼. 곱하기 100을 하면 그게 퍼센트가 돼요. 그럼 몇 퍼센트입니까? 60%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퍼센트 연습 해볼까? 자, 0.05입니다. 몇 퍼센트일까요? 5%죠. 퍼센트로 바꿀 때는 곱하기 100 하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0.2는 몇 퍼센트일까요? 20%다. 그럼 3은 몇 퍼센트일까요? 3. 300%. 1은요? 100%입니다. 퍼센트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대부 비율은 60%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대부 비율을 부르는 말이 대부 비율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융자 비율이라고도 그러고요. 저당 비율이라고도 그래요. 부르는 말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 비율을 얘기할 때는 LTV라고 표시해 줍니다. LTV. LTV 그러면 대부 비율입니다. 대부 비율. 알아낼 때. 자, 대부 비율이 뭐냐? 전체 부동산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전체 부동산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 아, 그리고 자, 이거는요. 자, 이 부동산 가치가 10억이죠. 그럼 이 건물 샀어? 그러면 내 자산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억이죠. 이게 자산이에요. 근데 내 자산을 가만히 보니까 내 돈 4억하고 남의 돈 6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입니다. 이런 것들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대부 비율을 자산분의 부채 그래도 될까요? 됩니다. 자산분의 부채 그래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 비율이 뭐냐면 내 전체 자산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자? 대부 비율이다. 대부 비율. 전체 부동산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 자, 그러면 부채 비율은 뭐냐? 부채 비율은
자본분의 부채예요. 이 자본을요, 지분이라고도 그래요. 아까 지분 투자기라 그랬잖아요, 지금. 근데 자본을 지분이라 그래도 된다고요. 자본을 지분이라고도 그래. 똑같은 말, 우리 개론 똑같은 말이 많아.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읽어요? 자본에 대한 부채 이렇게 읽겠네요. 이런 거 항상 전환해야 돼. 시험에 물어봐. 실제 물어봤었어요. 부채에 대한 자본 이렇게 냈다고 시험에 예전에. 틀렸죠? 그게 정답이었어요, 그게. 답으로 막 내요. 부채를 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그죠? 분수 이런 법 항상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럼 이 문제에서 그러면 자본이 얼마였어요? 4억. 부채는요? 6억이었거든요. 그럼 이거는 6 나누기 4면 1.5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하면 몇 프로입니까? 1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은 150%입니다. 부채 비율 150%. 그러면 대부 비율하고 부채 비율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른 거예요. 대부 비율하고 부채 비율은 달라요. 대부 비율은 전체 부동산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 부채 비율은 내 돈에 비해서 부채가 어느 정도 있느냐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 돈은 100원 있는데 남의 돈이 400원 들어있어. 그럼 내 돈보다 남의 돈이 4배 많지. 그럼 부채 비율 400%야. 그러니까 부채 비율은 내 돈보다 부채가 몇 배냐 이런 개념이에요. 지금 부채 비율 1.5잖아요. 그 말은 남의 돈, 부채가 내 돈보다 1.5배 더 많다 이 말이잖아요. 제가 아까 A분의 B가 2라는 얘기는 B가 A보다 2배 크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앞으로 뭐 장부를 봤는데 부채 비율이 500% 나와 있어. 부채 비율이 500%야. 그 말은 이 사람은 지 돈보다 부채가 5배 많구나 이 뜻이란 말이에요. 응? 부채 비율 아시겠습니까? 대부 비율이 60%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 사람 전체 자기 부동산 중에 60%가 빚이구나 이 뜻이에요. 의미를 알아라고요. 의미를. 자, 그런데 대부 비율이 커진다. 대부 비율이 커진다는 말은 부채가 많아진다는 뜻입니까? 부채가 작아진다는 뜻입니까? 많아지겠지. 부채 비율이 커진다는 말도 결국 부채가 많아진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대부 비율이 커진다, 부채 비율이 커진다, 전부 다 부채가 많아지는 걸 의미하는데, 하지만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은 똑같은 개념이다. 서로 다른 개념이다.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다른 개념.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이제. 부채 감당률. 부채 감당률. 자, 이름을 한번 봐보세요. 부채 감당률이죠. 부채 감당률. 부채를 감당할 수 있나 없나를 보는 비율이다 이 말이에요.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부채 감당률은 여러분 생각에 큰 게 좋을까요? 작은 게 좋을까요? 부채 감당률은? 작은 게? 부채 감당률이 작다는 건 부채 감당 못한다는 얘기 같은데. 지금 여기 있잖아요. 대부 비율, 부채 비율. 지금 우리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하고 있죠. 그러면 대부 비율, 부채 비율이 투자 분석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자, 우리 투자자는 나중에 금융론 가면 또 공부할 텐데요. 투자자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둘로. 지분 투자자. 저당 투자자. 투자자는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눈다. 저당 투자자가 누구냐면 은행입니다. 은행도 투자자예요. 저당 투자자라 불러요. 그럼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는 결국 얘기하면 이 사람한테 내가 투자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얘기거든요. 그럼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대부 비율을 보거든요. 대부 비율 본다고요. 대부 비율이 큰 게 좋을까요? 작은 게 좋을까요? 이 사람 돈 빌리러 왔어. 그럼 이 사람이 대부 비율을 본단 말이에요. 대부 비율이 큰 사람한테 빌려줄까? 작은 사람한테 빌려줄까? 그렇지. 선생님 벌써 전체 부동산에서 대부 비율이 80%야, 이 사람이. 대부 비율이 80%인 거야. 벌써 자기 부동산의 80%가 빚이야. 돈 더 빌려주겠어요?
안 빌려주죠. 근데 이 사람한테는 대부비율 20%밖에 안 돼. 그럼 이 사람 아직까지 전체 부동산에서 20%밖에 빚이 없잖아. 그럼 추가 대출이 되겠지. 맞아요? 그렇지. 얘도 마찬가지. 기업들이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가잖아요. 이거 꼭 봅니다. 기업들이. 현대차가 기업은행에 대출 받으러 갔거든. 장부 갖고 오라 그러거든요. 장부 봤더니 부채 비율이 800%야. 그 말은 그 회사 자기 돈보다 부채가 8배 많다는 뜻이에요. 근데 다른 회사는 보니까 부채 비율이 300%밖에 안 돼. 그럼 이 사람은 자기 자본에 비해서 부채가 좀 작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은행은 부채 비율 800%한테 빌려줄까요? 300%한테 빌려줄까요? 그래, 그렇게 분석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럼 회사 입장, 은행들은 기준이 있단 말이야. 우리가 기업에 대출해 줄 때 부채 비율이 500% 넘는 기업은 대출 안 해주겠다. 기준이 다 있어요. 그럼 어떤 회사 부채 비율이 500% 넘잖아. 대출 안 해주지. 부채 비율이 500% 작으면 대출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대부 비율은 큰 게 좋다. 대부 비율은 작은 게 좋다. 작은 게 좋지. 부채가 작다는 얘기니까 부채 비율은 큰 게 좋다. 작은 게 좋다. 작은 게 좋지.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투자론은요. 투자론을 공부할 때는 누구 입장에서 공부해야 돼? 그래, 투자자 입장에서 공부하는 거야. 투자자 입장에서 봐야 된다고요. 투자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고, 투자자 입장에서 공부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부비율이 높은 게 좋아, 낮은 게 좋아? 대부비율이 큰 사람이 좋아, 작은 사람이 좋아? 투자할 때 작은 사람이 좋잖아요. 부채 비율은요? 그럼 부채 감당률은요? 큰 게 좋죠. 부채 감당률이 크다는 얘기, 이 사람이 부채를 감당할 능력이 있다는 얘기거든. 응? 부채를 감당할 능력이 있다는 거야. 이해 계십니까? 자, 그럼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뭘로 볼까요? 아까 우리 영업수지 있죠? 영업수지에 보면 순영업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영업수지를 꼭 외워야 이게 대화가 돼. 자, 순영업소득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부채 서비스액을 빼거든요. 순영업소득 빼기 부채 서비스액이야. 순서가 딱 보면. 그럼 부채 서비스액이 뭔데? 원리금. 제가 잊어먹지 마라 그랬어요.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이야. 원리금. 부채 서비스액은 잊어먹으면 안 돼. 왜? 앞으로 제가 자꾸 얘기해. 그럼 제가 부채 서비스액 얘기할 때마다 원리금입니다. 자꾸 얘기할 수 없잖아요. 자,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입니다. 은행에 돈을 빌렸을 때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되잖아요. 그걸 뭐라 부른다? 부채 서비스액. 그러면 순영업 소득을 가지고 부채 서비스액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 감당률은 이 사람이 순영업 소득으로 은행의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게 부채 감당률이에요. 그래서 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너 순영업 소득으로 부채 서비스에 갚을 수 있냐? 식이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외워야 돼요, 이거. 부채 감당률 시험에 자주 물어봐요. 자, 그럼 보세요. 만약에 부채 서비스액이 1억이야. 원리금이 1억이라고요. 근데 순영업 소득도 1억이에요. 그럼 1이죠, 1. 1억분의 1억이니까 1이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순영업 소득으로 원리금을 갚을 수 있나요? 있죠. 남는 건 없지만 갚을 수는 있잖아요. 즉 부채 감당률이 1이라는 얘기는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1보다 크대. 1보다 크대. 그 말은 이게 만약 2억이 돼버리면 2가 되잖아요. 그러면 갚고도 남는다. 갚고도 남는다. 그걸 물어봅니다. 자,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다. 무슨 뜻이에요? 순영업 소득으로 원리금을 갚고도 남는다. 충분하다. 맞아요? 너무 길지? 그러니까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다 나오면 충분하다. 응? 갚을 능력 충분하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요.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아. 무슨 말이야? 못 갚는다. 갚기에는 부족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은행은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은 사람한테 돈 빌려줄까요? 안 빌려주죠. 당연히 기본적으로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커야 되겠네요. 맞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가 담보대출 받으러 가면요. 은행은 반드시 부채 감당률 봅니다. 상가 대출 받으러 가면. 저거 가지고 대출해 줍니다.
자, 그래서 다 했어요. 책 한번 볼게요. 74페이지입니다. 자,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 나오는데 대부 비율 보세요.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액 이렇게 돼 있죠. 줄 치세요.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액. 융자액이 뭔데? 부채. 융자가 부채잖아. 그래서 그럼 이제 시간 봐보세요. 대부 비율은 부동산 가치분의 부채 돼 있네요. 맞아요? 옆에다 LTV 적어놔요. LTV. 대부 비율 밑에다 LTV. 자, 부채 비율 한번 볼까요? 지분에 대한 부채의 비율이다. 지분이 자본입니다. 부채에 대한 지분 그러면 안 돼. 지분에 대한 부채, 자본에 대한 부채야. 그래서 그 밑에 식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분, 자본분의 부채라고 되어 있죠? 보이십니까? 꼭 기억해야 된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부채 감당률. 어떻게 생겼는가 봐보세요.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 소득이죠. 부채 서비스액이 뭐라고요? 원리금 지급해. 원리금. 자, 그 밑에 보니까 줄칩니다.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큰 경우 줄치세요.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큰 경우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하기에 충분하다 이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다는 건 뭐예요?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다 이 얘기예요. 그럼 기억할 때는 1보다 크다, 충분하다. 1보다 작다, 부족하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별거 없네요. 별거 없네요. 뜻 알면 돼요. 뜻 알면 돼. 자, 그래서 비할인 기법까지 다 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 넘기시면 금융론 할 거예요. 자, 금융론은 여기도 중요합니다. 여기는 좀 쉬었다가 10분 정도 쉬었다가 또 금융론 하도록 할게요.